하늘이 찢어질 듯한 천둥 소리. 굵은 빗줄기가 낡은 양철 지붕을 기관총처럼 두들기는 밤이었습니다. 그 빗소리 사이로 거대한 괴물 같은 중장비의 엔진 소리가 땅을 울렸습니다. 작업 시작해. 쥐새끼들 튀어나오는 거 신경 쓰지 말고. 비명과 함께 건물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흙탕물 바닥에 얼굴이 지시겨진 한 남자가 짐승처럼 절규했습니다. 기억해라. 똑똑히 봐라. 내 집이 무너지는 이 소리를. 언젠가 너희들도 똑같이 비명 지르게 해줄 테니까. 안녕하십니까? 누군가에게 집은 투자의 대상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목숨 그 자체입니다. 여기 가진 것 하나 없지만 기술 하나로 세상을 버텨온 청년 강태양이 있습니다. 세상이 그에게서 유일한 안식처를 빼앗아 가던 날, 태양의 복수는 시작되었습니다. 재벌가의 핏줄이라는 비밀을 품은 채 나락으로 떨어진 남자. 그의 처절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폭풍 우가 오기 며칠 전 보육원의 오후는 평화로웠습니다. 마당 평상에서는 정교한 기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메인 태엽 장력이 풀렸네. 톱니바퀴 마모율 30%. 이 정도면 부품 갈 필요 없이 각도만 조절하면 돼. 태양은 남다른 손재주를 가졌습니다. 고물상에서 주워온 부품으로 아이들의 장난감을 새 것처럼 고쳐내는 보육원의 맥가이버였죠. 7살 하늘이가 울먹이며 다가왔습니다. 오빠, 철수가 밟아서 소리가 안 나. 이거 원장 엄마가 준 건데. 하늘아, 뚝, 오빠가 말했지. 세상에 완전히 죽은 기계는 없어. 심장이 멈춘 것뿐이야. 오빠가 심폐소생술 해줄게. 자, 들어봐. 우와, 태양 오빠는 마법사야. 마법이 아니라 기술이야. 나중에 너희들이 억울한 일 당하면 오빠가 이렇게 다 고쳐줄게. 그러니까 울지 마. 하지만 태양의 기술로도 고칠 수 없는 것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박 원장님이 떨리는 손으로 철거 예고장을 들고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그날 밤,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속을 뚫고 검은색 승합차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쇠파이프를 든 용역들 사이로 김 팀장이 구두굽으로 진흙을 털며 내렸습니다. 그는 소리 지르는 대신 비릿하게 웃으며 시계를 보았습니다. 어이, 원장 아줌마. 12시 지났어. 법적으로 오늘부터. 여기 내 땅인 거 알지? 우린 스케줄이 돈이라서 말이야. 팀장님, 제발요. 비가 이렇게 오는데 애들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며칠만, 딱 며칠만 말미를 주십시오. 사정은 구청 가서 하시고. 야, 밀어. 김 팀장의 손짓 하나에 굴착기가 움직였습니다. 비틀거리며 잔해를 뒤지던 태양의 손에 찌그러진 하늘이의 오르골이 잡혔습니다. 고칠 수 있어. 이것도 고치면 돼. 닫고 조이면 다시 소리 날 거야. 제발. 하지만 부서진 톱니바퀴는 다시 맞물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금손이라 불리는 태양이라도 돈과 권력이 작정하고 부숴버린 것은 되살릴 수 없었습니다. 태양은 찌그러진 오르골을 가슴에 품고 빗물 섞인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왜?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열심히 산 죄밖에 없잖아. 왜 우리 집을 뺏어가는데? 신이 있다면 대답해봐. 이게 니들이 말하는 정의야? 보육원이 무너진 폐허를 떠나지 못하고 컨테이너에서 지내던 태양. 그날 밤은 유난히 거친 바람 소리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바람 사이로 낯선 타이어 소리가 섞여 들어왔어요. 태양은 잠들지 못한 채 문틈으로 밖을 조심스럽게 내다보았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서 있었고 한 남자가 뒷좌석에서 누군가를 짐짝처럼 끌어내렸습니다. 힘없이 축 늘어진 노인이었어요.
가까이서 보니 노인의 두 손은 뒤로 꽉 묶여 있었고 입에는 테이프가 붙어 있었습니다. 납치였습니다. 남자는 노인을 거칠게 밀어 올렸습니다. 마치 쓰레기를 처리하러 가는 사람처럼 너무나 덤덤하고 익숙한 몸짓이었어요. 폐허의 가장 깊은 곳, 무너진 벽 뒤쪽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태양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본능은 도망치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태양의 발은 저절로 그쪽을 향해 살금살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무너진 벽 뒤편, 남자가 노인을 구석에 몰아넣었어요. 그리고 양복 안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달빛에 서늘하게 번뜩이는 그것은 날카로운 잭나이프였습니다. 남자가 칼을 높이 쳐들었습니다. 노인은 공포에 질려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태양의 눈에 깨진 벽돌 조각이 들어왔어요.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태양은 떨리는 손으로 벽돌을 덥석 집어들었습니다. 태양은 비명에 가까운 기합을 지르며 벽돌을 온 힘을 다해 던졌습니다. 겨냥이고 뭐고 없었어요. 그저 죽기 살기로 팔을 휘둘렀을 뿐입니다. 둔탁한 파열음이 밤 공기를 찢었습니다. 운 좋게도 벽돌이 남자의 뒤통수를 정통으로 강타한 것입니다. 남자는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그 자리에 고꾸라졌고 손에 들고 있던 칼은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져 뒹굴었습니다. 태양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달려갔어요. 노인의 팔을 낚아챘습니다. 노인이 놀라 소리를 내려고 하자 태양은 검지를 입에 대어 막았습니다. 태양은 노인을 자신의 컨테이너 방으로 데려왔습니다. 다행히 큰 외상은 없었지만 노인은 공포와 충격으로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태양은 노인을 자기 방으로 데려갔어요. 방이라고 하기도 민망한 합판으로 벽을 댄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고물상에서 주워온 구급약품으로 상처를 닦아냈어요. 노인은 이 청년의 손길에 놀랐습니다. 여기가 어디냐? 나는 누구지? 기억이 안 나신다고요? 태양은 난감한 표정으로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경찰에 신고했다가 납치범들이 다시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기억을 잃은 노인을 내쫓을 수도 없다는 연민. 태양은 한숨을 작게 내쉬고는 방구석에 있는 장롱을 열었습니다. 하나뿐인 얇은 이불을 꺼냈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서 주무세요. 밖은 위험하니까요. 날 밝으면 방법이 있겠죠. 여기 누우세요. 태양은 노인에게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눅눅하고 낡은 냄새가 나는 이불. 하지만 노인은 그 이불을 턱 밑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이름 모를 청년이 덮어준 이 낡은 이불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고맙다. 내 반드시 이 은혜를 갚으마. 며칠이 지났습니다. 혼자 먹기도 따뜻한데 어른 한 명이 더 붙었으니 돈이 2배로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태양이 동네 사람이 맡긴 시계를 고치고 있었어요. 태양이 몸을 숙이는 순간 목에 걸린 낡은 끈이 옷깃 사이로 빠져나왔습니다. 끈 끝에 달린 주머니 안에서 빛바랜 옥빛이 살짝 비쳤어요. 자네 목에 걸린 건 뭔가? 태양은 별 생각 없이 주머니를 열어 보여주었어요. 안에는 반쪽짜리 옥 놀이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유품이에요. 태양의 눈이 멀어졌습니다. 아주 먼 기억 속으로 빠져들었어요. 기억이 많지는 않아요. 저도 7살이었으니까 어머니가 누워 계셨는데 손이 얼음장 같았어요. 태양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제 손을 펴서 이걸 꼭 쥐어주셨어요. 태양아, 이건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된다. 이 옥패의 반쪽을 가진 사람이 내 아버지란다. 너의 아버지는 봐. 거기까지만 하시고 눈을 감으셨어요. 방 안이 고요해졌습니다. 아버지는 능력 있는 좋은 사람이라고. 나쁜 사람들이 어머니를 쫓아내서 몰래 저를 키울 수밖에 없었다고. 아버지 잘못이 아니니까 원망하지 말라고.
자네, 어머니 이름이 노인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김지연이요. 세 글자가 방 안에 떨어졌습니다.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어요. 그날 밤 태양이 깊이 잠든 후였어요. 노인은 조심스럽게 일어나 태양의 베개 옆을 살폈습니다. 목에 걸린 끈이 보였어요. 작은 주머니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달빛 아래 반쪽 옥놀이개가 빛났습니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자기 안주머니를 더듬었어요. 거기서 꺼낸 것은 자기가 가진 반쪽 옥놀이개였습니다. 두 손에 하나씩 들고 천천히 가까이 가져갔어요. 딱. 완벽했습니다. 금이 간 자리가 정확히 맞물렸어요. 노인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찾았다. 드디어 찾았어.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이 아이가 내 아들인 게 알려지면 죽는다. 노인은 재빨리 옥놀이개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어요. 정확히 원래 위치에요. 노인은 잠든 태양의 이불을 여며주었습니다. 지연아, 찾았어. 우리 아들 찾았어. 노인의 눈물이 태양의 이불 위에 떨어졌어요. 하지만 태양은 몰랐습니다. 잠든 채로 아무것도 모른 채로 새벽 5시 태양이 깊이 잠들어 있을 시간이었어요. 노인은 소리 없이 일어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골목 어귀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불을 끄고 서 있었어요. 회장님, 오늘도 여기서 주무셨습니까? 그 노인은 대한민국 10대 기업 중 하나인 대성그룹의 회장 박태수였습니다. 납치당해 죽을 뻔했던 재벌 회장이 지금 허름한 컨테이너 방에서 잠을 자고 온 것입니다. 최 실장이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훈이 동양은 납치건은 조용히 덮으려는 모양입니다. 하지만 회장님이 살아 계신다는 건 눈치챈 것 같습니다. 박 회장은 차 안에서 깔끔한 양복으로 갈아입었어요. 5분 전까지 구겨진 러닝셔츠에 추리닝 바지를 입고 좁은 방에서 잠들었던 사람이 지금은 수조억대 그룹의 회장으로 변신했습니다. 낮에는 대성그룹 본사 20층 회장실에서 저녁이면 태양의 좁은 방으로 돌아와 컵라면을 먹는 생활. 하지만 박 회장에게는 호텔 스위트룸보다 그 좁은 방이 더 좋았습니다. 거기에는 아들이 있었으니까요. 저녁 7시 태양이 고물상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박 회장은 이미 방에 와 있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순한 할아버지의 모습으로요. 박 회장은 구석에 앉아서 태양이 라면 끓이는 걸 지켜보았습니다. 능숙한 손놀림으로 팔을 썰고 달걀을 풀고 불 조절을 하는 모습. 재벌 회장의 아들이 이 좁은 부엌에서 라면을 끓이고 있었어요. 다 됐어요. 드세요. 박 회장은 라면을 한 젓가락 떠서 입에 넣었어요. 미쉐린 3스타 레스토랑의 요리보다 아들이 끓여준 이 라면이 더 맛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에도 사건이 터졌어요. 박 회장이 설거지를 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짤끄랑 쨍. 아, 할아버지, 그릇이 3개밖에 없다고요. 미끄러웠어.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할아버지는 그냥 앉아 계세요. 태양은 할 말을 잃었어요. 할아버지는 그냥 여기 앉아서 말동무나 해주세요. 그게 밥값이에요. 말동무가 밥값이 되나? 혼자 밥 먹으면 체하거든요. 누가 옆에 있으면 밥맛이 달라요. 태양은 아무렇지 않게 한 말이었지만 박 회장의 가슴에는 못이 박혔어요. 이 아이가 얼마나 오랫동안 혼자 밥을 먹어왔길래 저런 말을 하는 걸까? 다음 날 오후 태양이 시장 구석 작업대에서 라디오를 수리하고 있을 때였어요. 누군가가 뒤에서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요. 혹시 이것도 고칠 수 있어요? 태양이 고개를 들었어요. 20대 중반의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단정한 차림에 깔끔한 인상. 손에는 오래된 오르골이 하나 들려 있었어요. 오르골이요? 좀 볼게요. 태양은 오르골을 받아 들고 뒷면을 열었어요. 태엽축이 휘어져 있었고
톱니바퀴에 먼지가 끼어 있었습니다. 태엽축이 살짝 휘었는데 고칠 수 있어요. 10분이면 됩니다. 태양은 돋보기를 끼고 작업을 시작했어요. 작은 드라이버로 축을 교정하고 솔로 톱니바퀴를 닦고 기름을 한 방울 떨어뜨렸습니다. 태엽을 감자 맑고 영롱한 멜로디가 흘러나왔어요. 와, 진짜 고쳐졌어. 이 소리, 오랜만이다. 수아의 눈가가 살짝 촉촉해졌어요. 소중한 물건인가 봐요. 돌아가신 엄마가 남겨주신 거예요. 태양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어요. 자기도 어머니를 일찍 잃었으니까. 잘 간직하세요. 부품만 관리해주면 100년은 갑니다. 얼마예요? 됐어요. 돌아가신 어머니 물건인데 돈을 받으면 쓰나요? 수아는 태양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어요. 투박하고 꾸밈 없는 얼굴. 하지만 눈이 따뜻했어요. 수아의 가슴이 한 번 크게 뛰었습니다. 저, 이름이 뭐예요? 강태양이요. 저는 박수아예요. 박수아. 태양은 몰랐어요. 이 여자가 박성훈의 딸이라는 것을. 수아도 몰랐어요. 이 남자가 큰아버지 박태수 회장의 친아들이라는 것을. 수아가 돌아서려는 순간 벤치에 앉아있던 박 회장과 눈이 마주쳤어요. 수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박 회장이 빠르게 눈짓을 보냈어요. 눈을 가늘게 뜨고 미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하지 마라. 수아는 즉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수아는 서둘러 자리를 떴어요. 골목을 돌자마자 벽에 등을 기대고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큰아버지가 왜 저런 곳에 있는 거지? 그리고 강태양이라는 이름의 남자. 손이 떨렸어요. 다음 날 오전 박 회장은 조용한 카페로 수아를 불러냈어요. 큰아버지,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수아야, 자세한 건 말해줄 수 없다. 다만 한 가지. 큰아버지가 지금 아주 중요한 사람을 지키고 있다는 것만 알아다오. 그 사람이 어제 그 남자예요? 강태양이라는? 그래, 그 사람이 누구길래요? 수아야. 이것만 약속해다오. 큰아버지를 그곳에서 봤다는 걸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특히 내 아버지한테는 절대. 박 회장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수아는 큰아버지가 이렇게 부탁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알겠어요. 약속할게요. 그날 밤 태양의 방이었어요. 라면을 먹고 난 후 두 사람은 좁은 방에서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이불은 하나뿐이라 태양이 박 회장에게 주고 자기는 잠바를 덮고 있었어요. 태양아, 네. 할아버지. 아까 시장에서 보니까 자네 물건 고치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더구나. 이게 좋아요. 고장난 걸 고치면 사람들이 웃잖아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천장에 빗물 자국이 얼룩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응, 할아버지, 기억이 돌아오면 여기 떠나시는 거죠? 아니, 당연히 가셔야죠. 저는 괜찮아요. 원래 혼자였으니까. 원래 혼자였으니까. 그 말이 어둠 속에서 유리 깨지는 소리처럼 날카롭게 울렸어요. 박 회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할아버지랑 같이 밥 먹으니까 좋아요. 진짜 오랜만에 누구랑 같이 밥 먹어봤거든요. 보육원 이후로는 처음이에요. 어둠 속에서 태양의 목소리가 아주 작게 떨렸어요. 태양은 웃으면서 말했지만 그 웃음 뒤에 외로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박 회장은 눈을 감았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도 좋다. 여기 있는 게. 다행이다. 그럼 기억 안 돌아와도 괜찮아요. 천천히 생각나시면 되죠. 태양이 웃으며 돌아 누웠어요. 곧 고른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 회장은 잠든 아들의 등을 바라보았어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태양의 잠바 위에 자기 이불 반쪽을 끌어다 덮어주었습니다. 기억 안 돌아와도 괜찮다고 했지. 그래, 나도 이대로가 좋겠다. 이 못난 아비. 조금만 더 내 곁에 있을게. 좁은 방에서 두 사람의 숨소리가 겹쳐졌어요.
25년 동안 하지 못했던 부자의 밤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박태수에게도 두 개의 얼굴이 있었어요. 낮에는 수조억대 그룹을 움직이는 회장이었고, 밤에는 라면도 제대로 못 끓이는 빈대 할아버지였습니다. 새벽 5시, 박 회장은 소리 없이 일어나 골목 어귀로 갔어요. 최 실장이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양복으로 갈아입으며 거울을 보았어요. 저녁 7시 태양이 돌아오면 박 회장은 이미 방에 와 있었어요. 며칠 후 태양은 박 회장을 데리고 시장에 나갔습니다. 가만히 방에 두면 또 무슨 사고를 칠지 몰라서요. 시장 골목에서 태양은 사람들의 물건을 고쳐주며 푼돈을 벌었어요. 한 아주머니가 선풍기를 들고 왔습니다. 태양이 우리 집 선풍기 좀 봐줄래? 태양은 공구 가방에서 드라이버를 꺼내 선풍기를 분해했어요. 5분도 안 돼서 조립을 끝냈습니다. 선풍기가 조용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세상에, 이걸 5분 만에 가전 매장에서는 새로 사라고 했는데. 새로 살 필요 없어요. 부품 하나만 손보면 10년은 더 써요. 박 회장은 벤치에 앉아서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아들의 손재주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기계를 대하는 태도가 마치 아픈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 같았어요. 시장 한쪽에서 소란이 일어났어요. 저울이 고장나서 장사를 못하게 된 거예요. 아이고, 수리비가 5만 원이래. 하루 벌어 하루 먹는데. 태양이 다가갔어요. 저울을 뒤집어 바닥판을 열었습니다. 접촉 불량이었어요. 3분 만에 저울이 정상 작동했습니다. 세상에, 고마워라. 얼마냐? 됐어요, 할머니. 대신 반찬 하나만 싸주세요. 할머니는 고맙다며 반찬 4가지를 빽빽하게 싸주었어요. 태양은 활짝 웃으며 반찬 봉지를 들었습니다. 박 회장은 벤치에서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돈을 받을 수 있는데 안 받고 대신 반찬을 받는 아이. 대성그룹 회장의 손자가 시장 구석에서 선풍기 고치면서 돈도 안 받고 있었습니다. 서울 성북동의 대저택, 박씨 가문이 3대째 살아온 한옥 양식의 집이었어요. 이 집의 주인은 대성그룹 창업주의 며느리이자 현 회장 박태수의 어머니인 이정숙 여사였습니다. 올해 75, 허리가 꼿꼿하고 눈빛이 서늘한 분이었어요. 대부인은 사랑채 대청마루에 앉아 전화기를 째려보고 있었습니다. 아들 태수에게 이틀째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거든요. 이놈의 자식이 전화도 안 받아? 집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마님, 회장님께서 요즘 야근이 많으시다고. 야근을 해도 집에는 와야 할 것 아냐? 내가 이 나이에 혼자서 이 큰 집을 지키고 있는데. 대부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지만 아들이 밥도 거르고 다니는 건 아닌지 구박하는 것도 사랑이에요. 며칠 전부터 조카 성훈이가 자꾸 찾아와서 이상한 말을 했거든요. 고모님, 삼촌이 요즘 이상합니다. 회사에 출근은 하시는데 퇴근 후 행방이 묘해요. 성훈이 하는 말이 맞기는 했어요. 아들이 집에 안 오는 건 사실이니까. 하지만 대부인은 성훈이가 곱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조카 녀석이 회장 자리를 탐내고 있다는 건 진작 눈치채고 있었거든요. 내가 직접 가야겠다. 회사로. 다음 날 오전 대성그룹 본사 20층 회장실이었어요. 박 회장이 서류를 검토하고 있을 때 문이 벌컥 열리며 대부인이 들어왔습니다. 비켜. 내 아들 만나는데 누구 허락을 받아야 하냐? 75의 노인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기세였어요. 대부인은 회장 책상 앞에 서서 아들을 노려보았습니다. 박태수, 도대체 요즘 뭘 하고 다니는 거냐? 회사에 출근은 하면서 집에는 안 오고 밥은 먹고 다니냐? 그리고 이마에 그게 뭐냐? 멍이잖아. 대부인의 눈은 매서웠어요. 아들 얼굴에 남아있는 멍 자국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납치당했을 때 생긴 상처가 아직 다 낫지 않은 거였어요. 별거 아닙니다. 문에 부딪혔어요. 거짓말. 도대체 뭘 숨기고 있는 거야? 대부인이 소파 팔걸이를 내리쳤어요. 박 회장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의 분노가 당연했어요. 그리고 내 이 꼴이 다 뭐냐? 장가를 안 가니 대가 끊길 판이고 내가 이 나이에 눈을 못 감는 이유가 뭔 줄 알아? 내가 이 모양이니까. 대가 끊길 판. 그 한마디가 박 회장의 가슴을 찔렀어요. 어머니는 모르고 계세요. 대가 안 끊겼다는 걸. 손주가 살아있다는 걸. 지연이 그 여자 때문이지. 아직도 그 여자를 못 잊어서 장가를 안 가는 거지? 30년이야. 그 여자가 다른 남자랑 도망간 게 30년 전이라고. 다른 남자랑 도망갔다. 대부인은 아직도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30년 전 성훈이가 만들어낸 거짓말을 진실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뭐가 좋다고. 가문도 없고 배경도 없고 결국은 불륜이나 저지르고 도망간 여자가. 그 순간이었어요. 박 회장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리며 소리를 냈어요. 그만하십시오, 어머니. 회장실에 아들의 고함이 울려 퍼졌어요. 대부인은 놀라서 멈췄습니다. 아들이 자기한테 소리를 지른 건 처음이었거든요. 지연이는 불륜을 저지른 적이 없습니다. 그 사진은 합성이었어요. 목격자는 매수된 거였고요. 다 조작입니다, 어머니. 조작이라고. 그게 무슨 소리냐? 어머니, 지연이는 도망간 게 아닙니다. 쫓겨난 겁니다. 만삭의 몸으로 빗속에 쫓겨났어요. 어머니 손에. 대부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손에 쥐고 있던 지팡이가 떨렸습니다. 내가 쫓아냈다고? 다 거짓이었어요. 사진 합성 감정서도 있고 매수된 증인의 자백도 확보했어요. 지연이는 결백했습니다. 대부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머릿속에서 30년 전의 장면이 되살아났습니다. 비 오는 날, 대청마루에서 며느리를 내쫓던 자기 자신의 모습. 지연이가 울부짖으며 매달렸어요. 어머님, 저는 그런 적 없어요. 그때 자기가 뭐라고 했던가. 더러운 것, 당장 나가. 그러면 지연이가 정말로 결백했단 말이냐? 네? 지연이는 죽는 날까지 저만 사랑한 여자였습니다. 죽는 날까지. 지연이가 죽었어? 지연이는 쫓겨난 후 혼자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7년 동안 홀로 그 아이를 키우다가 가난과 병에 시달려서 세상을 떠났어요. 아이를 낳았다고? 네? 아들입니다. 제 아들이에요. 어머니의 손주가 살아있습니다. 회장실이 고요해졌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 째깍째깍 울리고 있었습니다. 대부인의 눈이 크게 떠졌어요. 기쁨이었어요. 손주가 있다. 대가 끊기지 않았다. 그리고 동시에 칼보다 더 날카로운 죄책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내가 며느리를 쫓아낸 거야. 내 손으로. 고아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쫓아낸 지연이의 아들이 20년을 고아원에서 살았어요. 이름은 강태양. 올해 25입니다. 대부인의 몸이 앞으로 꺾였어요. 두 손으로 무릎을 움켜잡았습니다. 어깨가 들썩이기 시작했어요. 그 아이가 고아원에서 20년을 나 때문에. 대성그룹 회장실에서 박씨 가문의 대부인이 주저앉아 통곡하고 있었어요. 평생을 꼿꼿하게 살아온 여자가 지금 아이처럼 울고 있었습니다. 박 회장이 어머니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어머니도 속으신 겁니다. 불륜 증거를 조작한 놈이 따로 있어요. 대부인의 눈빛이 순간 변했어요. 눈물 속에서도 칼날 같은 빛이 살아났습니다. 누구야? 누가 그런 짓을? 아직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증거를 다 모으고 있어요. 어머니가 움직이시면 놈들이 눈치챕니다. 그러면 태양이가 위험해져요.
손주가 위험해진다. 그 한마디에 대부인이 멈추었어요. 이를 악물었습니다. 알겠다. 기다리마. 하지만 태수야, 놈이 누구든 내가 직접 매장시킬 거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리고 한 가지 더. 태양이한테는 아직 말하지 마십시오. 그 아이는 제가 아버지인 줄도 모릅니다. 모른다고. 왜? 지키려고요. 그 아이를 지키려면 지금은 모르는 게 나아요. 대부인은 한참 동안 아들을 바라보았어요. 아들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태수야, 미안하다. 내가 그때 확인이라도 해봤어야 했는데. 지연이 말을 들어봤어야 했는데. 어머니, 속으신 겁니다. 어머니 잘못이 아닙니다. 아니야. 확인도 안 하고 며느리를 내쫓은 건 내 잘못이야. 대부인이 다시 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아까와 달랐습니다. 결의가 담긴 울음이었어요. 눈물을 닦으며 대부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 손주, 강태양이라고 했지. 내가 그 아이를 보고 싶다. 다음 날 오후 서울 외곽의 허름한 시장 골목이었어요.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골목 입구에 멈추었습니다. 뒷좌석 문이 열리고 대부인이 내렸어요. 선글라스를 끼고 수수한 옷차림으로요. 여기가 내 손주가 있는 곳이냐? 네. 마님, 저쪽 작업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멀리서 보기만 할 거야. 대부인은 시장 입구 분식집 앞 플라스틱 의자에 앉았어요. 거기서 20m쯤 떨어진 곳에 태양이 있었습니다. 태양은 작업대에 앉아 선풍기를 고치고 있었어요.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고 입고 있는 티셔츠는 기름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밝았어요. 대부인은 선글라스 너머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주의 첫 모습이었어요. 얼굴을 보니 아들 태수를 닮았어요. 턱선이랑 체격이. 그런데 눈은 지연이를 닮았어요. 초롱초롱하고 맑은 눈. 누가 태양에게 음료수를 건넸어요. 태양이 환하게 웃으며 받았습니다. 그 웃는 얼굴을 보는 순간 대부인의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저 아이가 내 손주야. 그런데 저 아이는 20년을 고아원에서 살았어. 엄마도 없이, 아빠도 없이 내가 지연이만 안 쫓아냈으면 저 아이는 따뜻한 집에서 자랐을 텐데. 대부인의 선글라스 밑으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소리를 내면 안 되니까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태양이 선풍기를 다 고쳤어요. 아주머니가 고맙다며 돈을 내밀었는데 태양이 손을 저었어요. 됐어요, 이모님. 다음에 고장 나면 그때 또 오세요. 돈을 안 받았어요. 또 대부인은 그걸 보며 더 울었습니다. 이 아이는 자기가 가난하면서도 남한테 베풀고 있었어요. 대부인은 분식집 의자에 앉은 채로 30분을 울었습니다. 분식집 아주머니가 걱정스럽게 다가왔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아니야. 괜찮아. 눈에 뭐가 들어가서. 선글라스를 쓰고도 눈물이 보일 정도로 울고 있으면서 눈에 뭐가 들어갔다고 둘러대는 대부인. 한국의 할머니들은 다 이래요. 울면서도 괜찮다고 하고. 대부인은 재벌가의 대부인이기 전에 한국의 할머니였습니다. 그날 밤 성북동 대저택의 큰 부엌에서 대부인은 반찬을 만들고 있었어요. 새벽 4시 집안이 고요했어요. 70대 중반의 손이 칼을 잡고 물을 깍둑깍둑 썰었습니다. 손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떨리기도 했고 관절이 아프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집사가 일어나서 부엌에 불이 켜져 있는 걸 보고 놀랐어요. 마님, 이 새벽에 뭘 하십니까? 됐어. 이건 내가 해야 해. 누구 드릴 건데요? 밥 굶는 애가 있어.
대부인은 계란말이를 예쁘게 말아서 통에 담으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지연아, 내가 7년 동안 이 아이 밥을 해줬으니 나는 남은 날 동안 해줄게. 내가 못 해준 밥은 내가 해줄게. 이것밖에 못하는 못난 시어미를 용서해다오. 새벽 구역에서 대부인의 눈물이 도마 위에 떨어졌어요. 반찬을 만들면서 우는 70대 할머니. 이 반찬 하나하나에 30년 전 며느리에 대한 미안함과 25년간 굶겼던 손주에 대한 사랑이 담기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냉철하게 살아온 여자도 손주 앞에서는 한없이 무너집니다. 그러면서도 손주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죠. 오늘은 그 무서운 할머니의 작전이 시작되는 날이에요. 다음 날 오전, 대부인은 성북동 저택의 창고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물건들 사이에서 50년 된 진공관 라디오를 하나 꺼냈어요. 남편이 생전에 아끼던 라디오였습니다. 당연히 고장 나 있었어요. 대부인은 라디오를 보자기에 쌌어요. 그리고 수수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명품 대신 시장 할머니 같은 차림으로요. 검은색 세단이 시장 근처 골목에 섰어요. 대부인이 내려서 보자기를 안고 시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느릿느릿. 여느 시장 할머니와 다를 바 없었어요. 태양의 작업대가 보였어요. 태양은 오늘도 누군가의 고장난 전기밥솥을 고치고 있었습니다. 대부인의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어제는 20m 밖에서 봤지만 오늘은 바로 앞이었습니다. 젊은이, 태양이 고개를 들었어요. 수수한 차림의 할머니가 보자기를 안고 서 있었습니다. 네. 할머니, 뭘 도와드릴까요? 이거 고칠 줄 아나? 대부인이 보자기를 풀자 50년 된 진공관 라디오가 나왔어요. 태양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세상에, 이 모델은 처음 봐요. 몇 년도 거예요? 50년 넘었어. 죽은 남편이 아끼던 건데 아무도 못 고치더라. 태양은 라디오를 조심스럽게 뒤집어 뒷판을 열었어요. 내부 구조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공관 2개가 나갔고 콘덴서가 터졌어요. 부품을 구해야 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고칠 수 있습니다. 진짜? 다른 데서는 죄다 안 된다고 했는데. 안 되는 게 아니라 하기 싫은 거예요. 하지만 50년 된 물건이면 고쳐야죠. 이건 라디오가 아니라 추억이잖아요. 이건 라디오가 아니라 추억이잖아요. 이 한마디가 대부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그 라디오를 보면서 남편을 떠올리곤 했는데 아무도 그 마음을 이해해주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자기 손주가 그 마음을 알아본 거예요. 대부인은 감정을 삼키고 까칠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래. 말은 잘하네. 근데 얼마냐? 비싸면 안 해. 부품비만 받을게요. 제 손값은 안 받아요. 손값을 안 받아? 왜? 50년 동안 간직한 물건이잖아요. 거기다 돈을 붙이면 예의가 아니죠. 대부인은 이를 악물었어요. 또 울 뻔했거든요. 이 아이는 자기가 가난하면서도 남의 추억에 돈을 안 붙이겠다고 하고 있었습니다. 쓸만한 놈이네. 이름이 뭐냐? 강태양이요. 태양? 부모가 지어줬나? 네. 어머니가 지어주셨어요. 대부인은 가슴이 철렁했지만 표정을 유지했어요. 지연이가 지어준 이름. 태양. 어둠 속에서도 빛나라는 뜻이겠지. 좋아. 라디오 맡기마. 사흘 후 태양이 전화를 걸었어요. 대부인은 1시간 안에 시장에 나타났어요. 태양이 태엽을 돌리자 50년 된 라디오에서 지지직 소리와 함께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트로트였습니다. 대부인은 라디오를 받아들었어요. 남편이 이 라디오 앞에서 뉴스를 듣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입술이 떨렸어요. 잘 고쳤네. 부품비 2만 원이요.
대부인은 5만 원을 탁 내려놓았어요. 잔돈 필요 없다. 할머니, 2만 원이라니까요. 태양은 웃으며 3만 원을 돌려주었어요. 대부인이 눈을 부라렸지만 태양은 꿋꿋했습니다. 정 그러시면 다음에 고장난 거 또 가져오세요. 그 후로 대부인은 일주일에 2~3번 시장에 나타났어요. 고장난 시계를 가져오고 심지어 멀쩡한 다리미를 일부러 고장내서 가져온 적도 있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일부러 고장 낸 거 아니죠? 뭐, 내가 왜 그런 짓을? 되게 건방지네. 태양은 깔깔 웃었어요. 까칠하지만 어딘가 정이 가는 할머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대부인도 투덜거리면서도 이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했어요. 어느 날 대부인이 태양에게 말했어요. 함께 떡볶이를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시장 분식집에서 70대 할머니와 20대 청년이 나란히 앉아 떡볶이를 먹는 모습. 태양아, 내 솜씨를 보니까 시장 구석에서 이러고 있을 재주가 아니야. 사업을 해봐라. 사업이요. 저는 돈이 없어요. 내가 투자하지. 단, 나는 자선 사업가가 아니다. 확실한 이윤이 있어야 돈을 넣어. 일주일 후 태양은 사업 계획서를 가져왔어요. A사 5장짜리 손으로 쓴 계획서였습니다. 중고 가전제품 리퍼비시 사업. 버려지는 가전제품을 수거해서 수리하고 저렴하게 판매하는 모델이었어요. 대부인은 계획서를 읽으며 눈을 가늘게 떴어요. 수십 년간 사업 보고서를 봐온 눈이었습니다. 이 아이, 숫자 감각이 있어. 좋아. 투자하마. 이윤 배분은 7대3점. 내가 7이야. 할머니, 잠깐만요. 7대3이요. 투자금은 할머니가 넣으셨지만 기술과 운영은 제가 합니다. 리스크를 같이 지는 구조예요. 그러면 최소 5대5가 공정합니다. 뭐? 내 돈 넣고 반반. 태양이 계획서를 펼쳐 보이며 말했어요. 할머니, 여기 보세요. 제 기술이 없으면 이 사업 자체가 안 돌아가요. 외부 수리업체 평균 단가를 기준으로 잡으면 제품 100개 기준으로 연 400만 원 절감이에요. 이 절감분이 제 기술의 가치입니다. 대부인은 속으로 감탄했어요. 이 아이가 숫자를 조목조목 대면서 논리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었습니다. 역시 내 핏줄이구나. 그래. 5대5점 하지만 첫 분기 목표 못 채우면 바로 6대4로 바꾼다. 아닙니다. 첫 분기는 사업 초기 투자 회수 기간이라 매출 기준으로 평가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분기부터 평가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할머니, 2분기에 목표 초과 달성하면 저한테 추가 1% 성과급 붙여주세요. 뭐? 1%까지 달라고. 이게 공정한 겁니다. 성과에 대한 보상이 없으면 동기부여가 안 돼요. 대부인은 한참 동안 태양을 노려보았어요. 날카로운 눈빛. 하지만 태양은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맑은 눈으로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어요. 좋다. 5대5점 2분기부터 평가. 초과 달성 시 1% 성과급. 그 대신 한 푼이라도 삐끗하면 그때는 봐주지 않는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태양이 자리를 뜬 후 대부인은 혼자 남아 피식 웃었습니다. 입꼬리가 귀까지 올라가 있었어요. 이 녀석 봐라. 머리 하나는 끝내주네. 역시 우리 핏줄이야. 그러다가 문득 대부인의 표정이 흐려졌어요. 이 아이가 대학도 못 가고 고아원에서 자라면서 혼자 이 모든 걸 터득한 거잖아요. 대성그룹의 교육을 받았으면 이 아이가 얼마나 더 대단해졌을까. 대부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사업이 시작되면서 대부인과 태양은 자주 만났어요. 만나면 결국 밥을 같이 먹었습니다. 시장 분식집에서 또는 동네 국밥집에서. 대부인은 태양이 밥을 먹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았어요. 이 아이는 밥을 빨리 먹었습니다. 허겁지겁이라기보다는
습관적으로 빨리 고아원에서 밥을 천천히 먹으면 못 먹으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천천히 먹어. 체한다. 아, 습관이에요. 원래가 어딨어. 오늘부터 천천히 먹어. 밥은 30번 씹어야 소화가 돼. 태양은 웃으며 천천히 먹기 시작했어요. 까칠한 할머니가 밥 먹는 속도까지 잔소리를 하니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이상한데 싫지 않았어요. 오히려 따뜻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사업 보고를 마치고 대부인과 태양이 동네 식당에서 된장찌개를 시켜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뚝배기 앞에서 대부인이 무심한 척 물었어요. 태양아, 넌 부모가 없다며. 어쩌다 그렇게 됐냐? 태양은 별 생각 없이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이 할머니한테는 편했거든요. 어머니가 혼자 저를 키우셨어요. 아주 가난하게요. 근데 어머니는 항상 웃으셨어요. 돈은 없어도 사랑은 넘치는 분이셨거든요. 대부인의 숟가락을 쥔 손이 살짝 떨렸어요. 아버지는?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는 능력 있는 좋은 사람인데 나쁜 사람들이 어머니를 쫓아내서 몰래 저를 키울 수밖에 없었다고. 아버지를 원망하지 말라고. 나쁜 사람들이 어머니를 쫓아냈어. 그 나쁜 사람 중 하나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대부인의 숟가락이 멈추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날, 제가 7살이었어요. 어머니가 이 놀이개를 제 손에 쥐어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태양아, 이거 반쪽을 가진 사람이 내 아버지란다. 아버지를 꼭 찾아라. 그리고 아버지 이름을 알려주시려고 했어요. 너의 아버지는 봐. 거기까지만 하시고 눈을 감으셨어요. 박태수. 대부인의 아들 이름이었어요. 며느리 지연이가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부르려 했던 이름. 대부인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어요. 그리고 또 한 방울.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 왜 우세요? 아니다. 된장찌개에 고춧가루가 들어갔나 보다. 매워서 그래. 할머니, 이거 된장찌개인데요. 고춧가루 안 들어가는데. 됐어. 됐다고. 매운 된장찌개도 있어. 대부인은 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화장실 문을 닫자마자 주저앉았습니다. 70대 중반의 대부인이 식당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어요. 소리를 죽이려고 손등을 입에 물었지만 어깨가 주체할 수 없이 떨렸습니다. 지연아, 내가 죽으면서까지 우리 태수 이름을 불렀구나. 원망도 안 하고 아이한테 아버지를 찾으라고. 내가 너한테 뭔 짓을 한 거냐? 미안하다. 5분 후 대부인이 화장실에서 나왔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지만 표정은 다잡은 후였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눈이 빨간데 비누가 눈에 들어갔어. 아까는 고춧가루, 이번에는 비누예요? 태양은 피식 웃었어요. 이 할머니 정이 많은 분이구나. 남의 이야기에 이렇게 울어주는 사람이 세상에 몇이나 될까. 태양은 몰랐어요. 이 할머니가 남이 아니라는 걸. 자기 할머니라는 걸. 그리고 이 할머니가 우는 이유가 슬퍼서가 아니라 미안해서라는 걸. 석 달이 흘렀습니다. 태양의 리퍼비시 사업은 예상보다 빠르게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시작은 작은 창고 하나였습니다. 버려진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을 수거해서 태양이 직접 분해하고, 닦고, 부품을 교체하고, 다시 조립했어요. 새 제품의 절반 가격의 성능은 90% 이상. 입소문이 퍼지면서 주문이 밀려들었습니다. 직원도 3명이 생겼어요. 보육원 시절 후배인 하늘이와 시장에서 만난 청년 2명. 태양은 이들에게 수리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태양은 돈보다 품질을 먼저 챙기는 사람이었어요.
고친 제품에 자기 이름을 걸었습니다. 리퍼비시 제품 뒷면에 작게 스티커를 붙였어요. 수리공 강태양이 고쳤습니다. 문제 있으면 연락 주세요. 전화번호까지 적혀 있었어요. 이런 사후 관리를 하는 중소기업은 거의 없었습니다. 고객들이 감동했고 재구매율이 치솟았어요. 대부인은 사업 보고를 받으며 흐뭇해했어요. 물론 겉으로는 까칠했지만요. 매출은 괜찮은데 원가 관리가 허술해. 이미 3군데 견적 받았어요. 다음 주에 비교표 보여드릴게요. 그래도 한 발 느려. 할머니, 그건 시간여행이지 사업이 아니에요. 대부인은 콧방귀를 뀌었지만 입꼬리가 올라가는 건 숨기지 못했어요. 태양의 리퍼비시 사업이 업계에서 화제가 되면서 대기업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ESG 경영이 유행이었거든요. 중고 가전을 재생하는 사업은 환경 분야에서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대성그룹이었어요. 물론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대부인이 뒤에서 실을 놓은 거였어요. 어느 날 태양의 작업장에 대성그룹 명함을 든 사람이 찾아왔어요. 강태양 대표님이십니까? 대성그룹 가전사업부 김 과장입니다. 협력 미팅을 제안드리려고 왔습니다. 태양의 눈이 커졌어요. 대성그룹이면 대한민국 10대 기업 안에 드는 곳이잖아요. 일주일 후 태양은 대성그룹 본사를 방문했어요. 서울 강남의 40층 유리 빌딩. 태양은 로비에 서서 올려다보았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란 청년이 시장 구석에서 선풍기를 고치던 수리공이 지금 대한민국 10대 기업의 현관에 서 있었어요. 하지만 태양의 눈빛은 당당했어요. 15층 회의실에서 미팅이 시작되었어요. 대성그룹 가전사업부 팀이 태양의 기술과 사업 모델을 검토했습니다. 태양은 직접 가져온 리퍼비시 제품을 분해하며 설명했어요. 미팅은 성공적이었어요. 대성그룹 가전사업부에서 강태양 리퍼비시와 시범 협력 계약을 맺기로 결정했습니다. 미팅을 마치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을 때였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서 두 남자가 내렸습니다. 앞에 선 남자는 50대 초반, 비싼 양복에 날카로운 눈빛. 뒤에 선 남자는 20대 후반, 아버지를 쏙 빼닮은 거만한 표정. 박성훈과 박성준이었어요. 대성그룹 직원이 태양에게 소개했습니다. 강 대표님, 이쪽은 저희 그룹 전략기획실의 박성훈 전무님이시고 옆에 계신 분은 박성준 차장님이십니다. 성훈이 태양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어요. 시장 출신 리퍼비시 업체 대표. 할머니가 밀어주고 있다는 그 청년. 성훈은 대부인이 최근 뭔가를 꾸미고 있다는 걸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성훈이 손을 내밀었어요. 강태양 씨, 요즘 업계에서 이름이 오르내리던데 젊은 친구가 대단해. 감사합니다. 태양은 예의 바르게 악수했어요. 성훈의 손은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태양은 웃으며 그 손을 잡았어요. 아무것도 모른 채로. 앞으로 우리 그룹과 좋은 관계가 됐으면 합니다. 오늘 저녁이라도 같이 하시죠. 감사합니다. 기꺼이요. 늑대가 양을 식탁으로 초대했어요. 양은 늑대인 줄 모르고 따라갔습니다. 저녁이었어요.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 성훈이 예약한 자리였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태양은 이런 곳에 처음 와봤습니다. 포크가 3개, 나이프가 2개. 어떤 걸 먼저 쓰는 건지 감이 안 왔어요. 솔직히 이런 식당은 처음이라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성훈은 웃었지만 속으로는 비웃고 있었어요. 식사 도중에 성훈이 물었어요. 강 대표, 투자자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분이세요? 동네에서 만난 할머니 한 분이세요. 까칠하시지만 정이 많으신 분이에요. 할머니, 이름은? 개인 정보라 함부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성훈은 눈을 가늘게 떴어요.
투자자의 정체를 숨기다니. 뭔가 있어. 성훈이 와인잔을 들었어요. 앞으로 좋은 파트너가 되길 바라면서 건배. 세 사람의 잔이 부딪혔어요. 짤랑 하는 맑은 소리가 울렸습니다. 태양은 웃었어요. 좋은 사람들을 만났다고 생각하면서. 성훈도 웃었어요. 이 순진한 놈을 이용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면서. 식사가 끝나고 헤어질 때 성훈이 태양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강 대표, 앞으로 자주 봅시다. 태양이 돌아선 후 성훈의 미소가 사라졌어요. 차가운 눈으로 태양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성준아, 저놈 신상을 파. 부모, 출생지, 전부 다. 그리고 할머니가 왜 저놈한테 돈을 넣었는지 알아내. 그냥 시장 출신 수리공 아닙니까? 7살의 보육원. 어머니가 죽었다는 거지. 그 나이, 그 상황. 확인해야 해. 성훈의 직감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30년 전에 묻었다고 생각한 비밀이 어쩌면 아직 살아서 자기 앞에 서 있는 건 아닌지. 그날 밤 태양의 방이었어요. 태양이 들뜬 목소리로 박 회장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대성그룹 본사에 갔다 왔어요. 협력 계약을 맺었어요. 거기 임원분들도 만났는데 박성훈 전무님이라는 분이 저녁도 사주셨어요. 좋은 분이더라고요. 박 회장의 얼굴이 굳었어요. 손에 들고 있던 컵이 살짝 떨렸습니다. 성훈. 자기를 납치하고 죽이려 한 놈. 30년 전 지연이를 모함하고 쫓아낸 놈. 그 놈과 아들이 저녁을 같이 먹었다고. 좋은 분이라고? 네. 와인도 사주시고 사업 조언도 해주시고. 박 회장은 이를 악물었어요. 주먹이 하얗게 질릴 때까지 쥐었다 폈습니다. 태양에게 소리 지르고 싶었어요. 그 놈은 좋은 사람이 아니야. 내 어머니를 죽인 원수야. 하지만 말할 수 없었어요. 아직. 태양아, 대기업 사람들 조심해라. 겉으로 웃는 사람이 다 좋은 사람은 아니야. 할아버지, 왜 갑자기 그러세요? 걱정 안 해도 돼요. 태양은 웃으며 이불을 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밝은 웃음. 박 회장은 그 웃음이 칼로 가슴을 찌르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태양이 잠든 후 박 회장은 밖으로 나왔어요. 골목 어귀에서 최 실장에게 전화했습니다. 최 실장, 태양이가 성훈을 만났어. 저녁까지 같이 했다고 해. 위험합니다. 알아. 성훈이가 태양이 뒤를 캐기 시작할 거야. 보호 인력을 더 붙여. 그리고 증거 수집을 서둘러. 시간이 없어. 전화를 끄는 박 회장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별이 보이지 않는 도시의 밤하늘. 지연아, 놈들이 우리 아들한테까지 손을 뻗고 있어. 더 이상은 못 참겠어. 빨리 끝내야 해. 그 밤 서울에는 두 개의 밤이 있었어요. 하나는 강남의 밤이었습니다. 성훈의 저택에서 성준이 아버지에게 보고하고 있었어요. 아버지, 강태양이란 놈. 별것 아닙니다. 시장 출신 수리공이에요. 겁만 보지 마. 할머니가 저놈한테 관심을 보이고 있어. 이유를 알아내야 해. 그리고 또 하나의 밤은 서울 외곽의 좁은 방에 있었어요. 태양이 잠든 방. 박 회장이 돌아와서 아들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태양의 셔츠 주머니에서 대성그룹 명함이 비어져 나와 있었어요. 박성훈 전무라고 적힌 명함. 박 회장은 그 명함을 집어들었어요.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너는 이 놈이 좋은 사람이라고 했지. 와인을 사주고 웃으면서 건배를 했다고. 이 놈이 내 어머니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내가 알면 그 와인잔을 던졌을 거야. 조금만 기다려라, 아들아. 아비가 꼭 끝낸다. 박 회장은 잠든 태양의 이불을 여며주었어요. 그리고 자기 자리에 누웠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두 개의 밤이 흐르고 있었어요. 강남에서는 늑대가 이빨을 갈고 있었고
서울 외곽에서는 아버지가 아들의 이불을 덮어주고 있었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전혀 다른 두 세계. 하지만 곧 이 두 세계가 부딪히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픈 순간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순간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한 사람이 처음부터 거짓이었다는 걸 알게 되는 순간이에요. 수아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며칠 전 아버지 서재에서 발견한 서류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진 합성 의뢰서, 증인 매수 계약서, 김지연이라는 이름. 30년 전 아버지가 누군가를 불륜으로 모함했다는 증거였어요. 수아는 큰아버지의 비서 최 실장에게 전화했습니다. 최 실장님, 저 수아예요. 큰아버지한테 드릴 서류가 있어서요. 카페에서 마주 앉은 수아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최 실장님, 김지연이라는 분 아세요? 최 실장의 얼굴이 굳었어요. 아가씨, 그 이름을 어디서 들으셨습니까? 아버지 서재에서 서류를 봤어요. 사진 합성 의뢰서, 증인 매수 계약서, 김지연이라는 분을 불륜으로 만든 자료들이요. 최 실장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회장님이 수아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수아가 이미 서류를 봤어요. 아가씨, 강태양 씨는 김지연 씨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김지연 씨는 회장님의 아내였습니다. 강태양 씨는 회장님의 친아들입니다. 카페의 소음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강태양이 큰아버지의 친아들. 자기가 마음이 끌리는 그 남자가 큰아버지의 아들. 그리고 그 남자의 어머니를 모함해서 쫓아낸 사람이 자기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가 큰아버지 아내를 모함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쫓겨나서 결국 돌아가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수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자기 아버지가 한 짓 때문에 한 여자가 죽었고 그 여자의 아들이 20년을 고아로 살았어요. 태양 씨는 이걸 알아요? 아직 모릅니다. 수아는 카페 테이블 위에 이마를 대고 울었어요. 자기 아버지가 악인이라는 걸 알게 된 딸의 울음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성우는 부하가 가져온 조사 결과를 보고 있었어요. 강태양, 1993년생, 서울 외곽보육원 출신, 7살에 입소, 어머니 사망 후 보육원 이관, 어머니 이름은 김지연. 성운의 손에서 위스키 잔이 미끄러져 바닥에 산산조각 났어요. 머릿속에 세 글자만 울리고 있었습니다. 김지연. 뭐라고? 성운이 책상을 내리쳤어요. 김지연의 아들이 살아있다. 그것도 삼촌 박태수 바로 옆에. 대부인이 그 청년에게 투자하고 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죽였어야 했어. 30년 전에 그 여자만 쫓아낼 게 아니라 확실히 끝냈어야 했어. 다음 날 오후 수아는 시장으로 갔습니다. 태양을 만나러요. 태양을 보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수아 씨, 오랜만이에요. 태양 씨, 수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태양은 눈치를 챘습니다. 왜 그래요? 눈이 부은 것 같은데. 태양 씨, 혹시 나한테 고쳐줄 수 있는 거 있어? 뭐가 고장 났는데요? 태양이 잠시 멈추었어요. 수아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들어줄 수는 있어요. 태양 씨, 미안해. 진짜 미안해. 뭐가요? 수아 씨가 저한테 미안할 게 뭐가 있어요? 수아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아버지의 죄를 대신 사과하고 싶었지만 아직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수아는 방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결심했습니다. 태양에게 진실을 말하기로. 전화를 걸었어요. 태양 씨, 지금 만날 수 있어? 할 말이 있어. 공원 벤치에서 두 사람이 마주 앉았어요. 가로등 불빛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태양 씨, 내 아버지가 30년 전에 한 여자를 불륜으로 모함했어. 사진을 합성하고 증인을 매수하고 완벽하게 조작했어. 그래서 그 여자가 가문에서 쫓겨났어. 그게 나한테 왜? 그 여자 이름이 김지연이야. 세 글자가 공기를 가르며 태양의 귀에 꽂혔어요.
김지연. 어머니의 이름. 태양의 얼굴이 얼어붙었어요. 지금 뭐라고 했어요? 내 아버지가 당신 어머니를 모함했어요. 불륜으로 만들어서. 태양의 눈이 달라져 있었어요. 항상 따뜻하고 밝았던 그 눈이 지금은 불이 꺼진 것처럼 깜깜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쫓겨난 게 박성훈 전무가 한 짓이라고? 네, 증거 조작을 해서 어머니를 불륜녀로 만들고 내쫓았다고? 네, 그래서 어머니가 혼자 나를 7년 동안 키우다가 병으로 돌아가신 거라고? 네. 태양이 벤치에서 일어섰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겨울밤 차가운 방바닥에서 자기 손을 잡고 죽어간 어머니. 왜 그렇게 살아야 했는지 25년 동안 풀리지 않았던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진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전 그 원수의 손을 잡고 웃으며 건배를 했어요. 내가 그 놈 손을 잡았어. 웃으면서 악수했어. 수아 씨, 당신은 이걸 왜 나한테 말해주는 거예요? 내 아버지 잘못이니까. 그리고 당신은 알 자격이 있으니까. 수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버지의 죄를 아버지 대신 고백하는 딸. 이 순간 수아는 아버지의 편이 아니라 진실의 편에 섰습니다. 고마워요. 말해줘서. 태양은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벤치에서 떠났어요. 수아는 그 뒷모습을 보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태양이 방에 들어왔어요. 박 회장이 탁자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컵라면을 끓여놓고 태양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태양이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박 회장은 알았어요. 아들의 눈을 보는 순간 알았습니다. 무언가가 터졌다는 걸. 할아버지, 왜 그러냐? 박성훈, 그 놈이 우리 어머니를 모함한 거라면서요. 불륜 사진을 합성하고 증인을 매수하고 어머니를 불륜녀로 만들어서 만삭의 어머니를 쫓아냈다면서요. 태양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작은 방이 진동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혼자 저를 낳고 7년을 가난에 시달리며 키우다가 병으로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 놈 때문에 어머니가 죽은 거잖아요. 박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사실이니까요. 그리고 할아버지, 아니, 회장님, 할아버지가 기억을 잃은 게 아니라는 것도 알아요. 다 거짓말이었죠. 처음부터. 태양의 눈빛이 바뀌었어요. 왜 말 안 하셨어요? 어머니를 쫓아낸 놈이 안에 있고 그 놈이 회장님을 죽이려고까지 했으면서 왜 저한테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놈이랑 악수하게 놔두셨어요? 태양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나는 그 놈이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와인 사주고 웃으면서 어머니를 죽인 원수인 줄도 모르고. 태양아, 그리고 회장님도 그 옥 노르개가 맞잖아요. 우연이 아니잖아요. 회장님이 우리 아버지잖아요. 방 안에 정적이 내렸어요. 컵라면에서 올라오는 김만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박 회장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래. 나는 박태수다. 내 아버지다. 30년 만에 아들 앞에서 아버지라는 말을 했어요. 하지만 따뜻한 포옹 대신 아들의 분노 앞에서 범죄자처럼 자백하는 형식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왜 말 안 했어요? 널 지키려고 그랬다. 정훈이가 널 알면 죽일 놈이야. 내가 내 아들인 게 알려지면 너까지 위험해지니까 말을 못했다. 지키려고? 나를 원수 앞에 웃으면서 내보낸 게 지키는 거예요? 미안하다. 태양아, 아비가 미안하다. 박 회장이 고개를 숙였어요. 재벌 회장이 아들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태양은 아버지를 바라보았어요. 분노가 끌어올랐지만 동시에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를 원망하지 말아라. 태양은 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태양아, 어디 가느냐? 혼자 있고 싶어요. 문이 닫혔어요. 좁은 방에 박 회장 혼자 남았습니다. 식은 컵라면,
2개가 탁자 위에 놓여 있었어요. 함께 먹으려고 2개를 끓여 놓았는데 아무도 먹지 못했습니다. 지연아, 아들이 화가 났어. 당연히 화날 만하지. 20년을 혼자 버틴 아이한테 거짓말만 했으니까 나는 아비 자격이 없는 놈이야. 그날 밤 서울에는 3사람이 울고 있었어요. 첫 번째는 태양이었어요. 보육원터 근처 무너진 잔해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태양은 목에 걸린 옥놀이개를 꺼내 들었어요. 엄마, 아버지를 찾았어. 엄마가 말한 그 사람이야. 근데, 엄마, 나 지금 너무 화가 나. 어머니를 죽인 놈이랑 내가 웃으면서 악수했다고. 그런데, 아버지도 불쌍해. 아버지도 어머니를 찾고 있었대. 30년 동안. 엄마, 나 어떡하면 돼? 바람만 대답했어요. 2번째는 박 회장이었어요. 좁은 방에서 식은 컵라면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태양아, 돌아와라. 아비한테 화를 내도 좋으니까 돌아와. 밖은 춥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3번째는 수아였어요. 자기 방 침대에 웅크려 누워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발소리가 복도에서 들렸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버지의 존재가 무서웠습니다. 아버지,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3사람의 눈물이 같은 하늘 아래 흐르고 있었어요. 태양은 분노와 슬픔 속에서, 박 회장은 죄책감과 두려움 속에서, 수아는 배신감과 수치심 속에서. 하지만 기억하세요. 태양의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을. 원망하지 마라. 사흘이 지났습니다. 태양은 방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박 회장은 좁은 방에서 혼자 기다렸습니다. 컵라면을 끓여놓고 식으면 버리고 다시 끓이고. 최 실장이 여러 번 연락했지만 회사에도 가지 않았어요. 회장님, 태양 씨는 시장 작업장에 있습니다. 일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켜만 봐. 박 회장은 창문 밖을 바라보았어요. 아들이 화가 난 건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무서운 건 성훈이었어요. 성훈이가 태양의 정체를 알았다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같은 시각 성훈의 서재였어요. 성훈은 태양의 신상 자료를 보며 이를 갈고 있었습니다. 김지연의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어. 삼촌이 그 놈을 숨기고 키우고 있었어. 성준이 옆에서 물었어요. 아버지, 그냥 치워버리면 안 됩니까? 안 돼. 지금 움직이면 삼촌이 증거를 들고 나올 거야. 일단 지켜봐. 그리고 수아. 네? 수아가 최근 이상해. 확인해봐. 수아는 며칠째 밥을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태양에게 진실을 말한 후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한 짓 때문에 태양이 평생을 고통받았어요. 저녁 수아는 몰래 집을 빠져나와 시장으로 갔습니다. 태양의 작업장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 태양이 선풍기를 고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표정이 없었어요. 웃지도 말하지도 않고 그냥 묵묵히 드라이버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수아는 문을 두드릴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냥 창문 밖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돌아섰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박 회장은 참지 못하고 시장으로 갔어요. 작업장 앞에 섰습니다. 안에서 태양이 일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드라이버 돌아가는 소리, 부품 떨어지는 소리. 박 회장이 문을 두드렸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태양이 서 있었어요. 표정이 담담했습니다. 2사람은 작업대 앞에 섰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밥은 먹고 다니냐? 네, 돌아올 거냐? 모르겠어요. 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알겠다. 내가 준비되면 돌아와. 나는 기다릴게. 할아버지, 아버지. 처음 불러본 호칭이었어요.
태양의 입에서 아버지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박 회장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어머니 말씀 따를 거예요. 아버지를 원망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근데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래, 천천히 해도 된다. 박 회장이 돌아섰어요. 문을 나서는 순간 태양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성훈 씨, 언제 끝내실 거예요? 곧이다. 증거가 거의 다 모였어. 그때까지 기다릴게요. 어머니 원수는 꼭 갚아야 하니까. 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고 작업장을 나왔어요. 골목을 걸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대성그룹 본사 대회의시였어요. 임시 이사회가 소집되었습니다. 박 회장이 직접 요청한 회의였어요. 이사진 20명이 모두 자리했고 성훈도 앞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박 회장이 회의실에 들어섰어요. 최 실장이 뒤따라 들어오며 서류 뭉치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하나입니다. 박성훈 전무의 횡령, 배임, 그리고 살인 미수에 대한 징계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성훈이 의자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삼촌,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앉아라. 증거부터 보고 떠들어라. 최 실장이 스크린을 켰어요. 30년 전 사진 합성 의뢰서가 나타났습니다. 성훈의 서명이 선명했어요. 그 다음은 증인 매수 영수증, 납치 사건 CCTV, 성훈이 직접 지시한 녹음 파일. 이사들의 얼굴이 굳어갔어요. 성훈은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멈췄습니다. 문 앞에 경호원 2명이 서 있었거든요. 박성훈, 30년 전 당신은 내가 해외 출장으로 집에 없을 때 내 아내 김지연을 불륜으로 조작해서 쫓아냈어. 만삭의 몸으로 빗속에 내쫓았지. 그리고 석 달 전에는 나를 납치해서 죽이려고 했고. 증거가 다 조작입니다. 삼촌이 저를 모함하려고. 조작. 박 회장이 버튼을 눌렀어요. 성훈의 목소리가 스피커에서 흘러나왔습니다. 형님을 죽여. 흔적 남기지 말고 깨끗하게. 회의실이 얼어붙었어요. 성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어요. 대부인이 지팡이를 짚고 들어왔습니다. 75의 노인이 회의실을 가로질러 성훈 앞으로 걸어갔어요. 고모님, 대부인이 지팡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성훈의 어깨를 내리쳤어요. 다시 한 번 등을 쳤습니다. 3번째 팔을 쳤어요. 30년 전에 내가 며느리를 쫓아낸 게 누구 때문이야? 내가 조작한 증거 때문이잖아. 성훈이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대부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 며느리가 얘 거짓말 때문에 쫓겨나서 죽었어. 내 손주가 20년을 고아원에서 살았단 말이야. 지팡이가 계속해서 성훈을 내리쳤어요. 회의실의 이사들은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대부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거든요. 경찰이 회의실에 들어왔어요. 성훈과 성준을 수갑으로 채웠습니다. 박성훈, 박성준, 횡령, 배임, 살인 미수, 증거 조작 혐의로 체포합니다. 성훈이 끌려나가면서 박 회장을 노려보았어요. 삼촌, 이렇게까지 하실 겁니까? 지연이가 죽을 때 생각해봐라. 내가 그 여자한테 뭘 했는지. 성훈이 끌려나갔어요. 회의실에는 대부인과 박 회장만 남았습니다. 대부인이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지팡이를 놓으며 가슴을 쥐었습니다. 태수야, 태양이는 어디 있냐? 내가 그 아이를 봐야겠다. 다음 날 오후 시장의 작업장이었어요. 태양이 라디오를 고치고 있을 때 문이 열렸습니다. 대부인이 서 있었어요. 태양은 돌아보다가 멈췄어요. 투자자 할머니. 그런데 뒤에 최 실장이 서 있고 검은 세단이 골목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앉아라. 태양아,
대부인이 작업대 맞은편 의자에 앉았어요. 한참 동안 태양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내 할머니다. 박태수의 어머니, 그러니까 내 친할머니야. 태양의 손에서 드라이버가 떨어졌어요. 할머니가 투자한 게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알고 계셨던 거였군요. 그래. 처음 라디오 가져온 날부터 알고 있었어. 그러면 할머니도 저를 속인 거잖아요. 미안하다. 대부인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태양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75의 노인이 25의 청년 앞에서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할머니, 뭐 하세요? 태양이 황급히 일어나 대부인을 일으키려 했지만 대부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태양아, 30년 전 내가 내 어머니를 쫓아냈어. 성훈이가 조작한 증거를 믿고 확인도 안 하고 만삭의 며느리를 빗속에 내쫓았단다. 그래서 내 어머니가 혼자 너를 낳고 가난하게 살다가 일찍 죽었어. 대부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20년을 고아원에서 산 것도 내 어머니가 병으로 죽은 것도 다 이 할미 잘못이야.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지만 할미가 무릎 꿇고 빈다. 용서해다오. 작업장이 고요해졌어요. 태양은 무릎 꿇은 할머니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어머니를 쫓아낸 사람, 자기를 고아로 만든 사람, 하지만 동시에 자기한테 투자해주고, 태양은 할머니를 부축해서 일으켰어요. 일어나세요, 할머니. 태양아,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를 원망하지 말라고. 할머니도 속으신 거잖아요. 성훈 씨한테. 대부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고맙다. 고맙다. 태양아. 태양이 할머니를 꼭 안았어요. 대부인은 손주의 등을 쓰다듬으며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할미가 너무 미안해. 작업장 창문 밖에서 박 회장이 이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머니와 아들이 포옹하는 모습. 30년 만에 박 씨 가문의 세 사람이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최 실장이 옆에서 조용히 말했어요. 회장님, 이제 태양 씨한테 들어가셔야 하지 않습니까? 아직이야. 아직 자격이 안 돼. 박 회장은 돌아섰어요. 하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화해하고 싶었지만 아직 자격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대부인은 태양을 저택으로 초대했어요. 처음 본 한옥. 마당이 넓고 방이 여러 개 달린 큰 집이었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야. 내 집이기도 하고. 부엌에서 대부인이 직접 만든 밥상이 나왔어요. 된장찌개, 계란말이, 김치, 나물. 태양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맛있어요. 많이 먹어라. 할미가 앞으로 내 밥 다 해줄 거야. 내 어머니가 못 해준 만큼. 태양의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밥을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할머니, 대부인은 손주가 밥 먹는 모습을 지켜보며 눈물을 닦았어요. 25년 늦은 밥상이었지만 이제라도 차릴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그날 밤 태양은 처음으로 따뜻한 방에서 잤어요. 이불도 두툼하고 방도 넓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좁은 방에서 컵라면 끓이며 기다리고 있을 아버지. 태양은 핸드폰을 꺼내 메시지를 보냈어요. 아버지, 저 할머니 집에 있어요.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5분도 안 돼서 답장이 왔어요. 그래. 잘 자거라. 짧은 답장이었지만 태양은 그 뒤에 숨은 마음을 알 수 있었어요. 아버지도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태양은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도 찾았고 할머니도 만났어요. 이제 곧 어머니 산소에 갈게요. 다 같이. 창밖에서 별이 반짝였어요. 어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서울 외곽의 작은 공동묘지였어요. 김지연의 묘 앞에 세 사람이 섰습니다. 태양, 박 회장, 대부인, 묘비는 초라했어요. 고 김지연, 이름석 자뿐이었습니다. 박 회장이 무릎을 꿇었어요. 30년 만에 아내 앞에 섰습니다. 지연아, 미안해. 30년이나 늦었어. 너를 지키지 못해서 미안해. 목소리가 떨렸어요. 대부인도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며느리, 용서해다오. 이 못난 시어미를 용서해다오. 태양은 두 사람을 보며 옥놀이개를 꺼냈어요. 그리고 아버지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아버지가 가지세요. 어머니가 아버지 주려고 남긴 거잖아요. 박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옥놀이개를 받았어요. 30년 전 지연이 목에 걸고 있던 바로 그것. 반쪽만 남은 놀이개였습니다. 지연아, 우리 아들이 이렇게 잘 컸어. 내가 7년 동안 혼자 키운 아들이야. 착하고 따뜻하게 자랐어. 고생 많았어, 여보. 박 회장이 묘비에 이마를 대고 울었어요. 재벌 회장이 아니라 아내를 잃은 남편의 울음이었습니다. 대부인이 보자기를 풀었어요. 송편과 과일, 정성스럽게 준비한 제사 음식이 나왔습니다. 며느리, 살아생전에 한 번도 제대로 대접 못 해줬구나. 이제라도 받아다오. 세 사람은 묘 앞에서 절을 올렸어요. 태양이 어머니께 말했습니다. 엄마, 아버지 찾았어. 엄마가 말한 대로 좋은 분이야. 할머니도 만났어. 까칠하시지만 따뜻하신 분이야. 엄마, 이제 편히 쉬세요. 제가 잘 살게요. 바람이 불어왔어요. 나무잎이 살랑살랑 흔들렸습니다. 어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요소를 내려오는 길이었어요. 태양이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아버지, 그래, 태양아. 25년 동안 못 불렀던 말이 있어요. 태양이 박 회장을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사랑해요. 그 한마디에 박 회장이 무너졌어요. 주저앉으며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태양아, 아빠가 미안해. 25년을 혼자 두고 정말 미안해. 태양도 아버지를 꼭 안았어요. 25년 동안 꿈꿔왔던 아버지의 품이었습니다. 대부인은 지팡이를 짚고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두 손으로 입을 막고 울었습니다. 지연아, 고맙다. 우리 아들 잘 키워줘서 고맙다. 석 달 후 서울의 한 설렁탕 집이었어요. 30년 전 박 회장과 지연이가 자주 오던 곳이었습니다. 태양, 박 회장, 대부인, 그리고 수아까지 네 사람이 둘러앉았어요. 할머니, 천천히 드세요. 태양이 대부인 앞에 깍두기를 놓아주었어요. 대부인이 투덜거렸습니다. 내가 어린애냐? 깍두기도 못 집어먹게. 하지만 입꼬리는 올라가 있었어요. 박 회장은 아들이 밥 먹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예전엔 허겁지겁 먹던 아이가 이제는 천천히 씹어 먹고 있었어요. 태양아, 네. 아버지, 다음 주 월요일 회사 가자. 내가 배워야 할 게 많아. 저요? 회사요? 넌 대성그룹의 후계자야. 당연히 배워야지. 태양은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수리공이 좋은데요. 고장난 거 고치는 게 재미있어요. 그럼 대성그룹 환경사업부 만들자. 내가 하던 리퍼비시 사업을 그룹 차원으로 키우는 거야. 정말요? 그래. 내 방식대로 해봐라. 아비가 밀어줄게. 수아가 옆에서 웃으며 말했어요. 태양 오빠, 저도 도와줄게요. 환경사업부 기획팀에서 일하고 싶어요. 수아 씨가 왜 그런 고생을? 오빠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한 짓을 알게 됐잖아요. 이건 제 속죄예요. 그리고 수아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어요. 오빠랑 같이 일하고 싶어요. 대부인이 콧방귀를 뀌었어요. 이것 봐라.
우리 손주 인기가 대단한데?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이었어요. 태양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해가 구름 사이로 빛나고 있었어요. 어머니, 보고 계시죠? 저 이제 혼자 아니에요. 아버지도 있고, 할머니도 있고, 수아 씨도 있어요. 잘 살게요. 약속해요. 박 회장이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태양아, 집 가자. 우리 집. 네. 아버지. 두 사람이 나란히 걸었어요. 대부인과 수아가 뒤따라왔습니다. 네 사람의 그림자가 따뜻한 봄 햇살 아래 길게 늘어졌어요. 25년 만에 태양은 가족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태양은 다시 떠올랐어요. 어둠이 아무리 길어도 태양은 반드시 뜨게 되어 있으니까요. 성북동 대저택 마루에서 태양재단 현판식이 열렸어요. 고아 출신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재단이었습니다. 이 재단은 제 어머니 이름으로 만들어요. 김지연 재단. 저처럼 혼자인 아이들이 꿈을 잃지 않게 도울 거예요. 박 회장이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생각이다. 아비가 전폭 지원하마. 그날 저녁 성북동 대저택에서 가족 저녁이 차려졌어요. 태양이 할머니를 부축해서 자리에 앉혔습니다.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고맙다. 우리 손주. 밥상이 차려지고 네 사람이 둘러앉았어요. 대부인이 태양 그릇에 반찬을 수북이 담아 주었습니다. 많이 먹어라. 25년 굶은 거 다 채워야지. 할머니, 너무 많아요. 많긴 뭐가 많아. 조그만 게. 수아가 웃으며 태양 그릇에서 반찬을 덜어냈어요. 할머니, 오빠 뱉어져요. 가족의 웃음소리가 저택에 울려 퍼졌어요. 30년 만에 돌아온 소리였습니다. 창밖에서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걱정할 것 없었습니다. 해는 내일 아침에 다시 뜰 테니까요.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년을 혼자 살아온 태양이가 마침내 가족을 찾고 어머니의 억울함을 풀어드리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무리 긴 밤도 끝이 있고 태양은 반드시 다시 떠오른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